여러분들은 이 불쾌한 BGM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화 착시나리의 OST로 유명한데 정작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적으실 겁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에 개같은 드리프트로 모처럼 쌓아놓은 서사가 나락을 향한 공포영화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라는 엄청난 소재와 복선을 깔고 마지막에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망친 영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추억의 영화 착시나리입니다. 착시나리는 특유의 불쾌한 OST로 유명한데 정작 그 내용이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면 저를 포함해 대부분 모르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애초에 착시나리에서 아리가 일본어 있음이라는 뜻의 아리를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 타이틀을 사용한 것도 영화를 보고 알았으니까요. 착시나리 시리즈 자체는 3편 착시나리 파이널까지 있는 상당히 흥행한 공포영화인데 정작 1편의 결말까지 보면 공포영화 특유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면서 뜬금없는 엔딩을 내놓는 후반부로 갈수록 망자에 가까워져가는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초반까지는 일본 공포영화 특유의 연출과 표현력을 가진 좋은 영화였기에 이 리뷰를 보신 후 이를 아신 상태로 영화를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한 소논문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을 역시 존중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착시나리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 유의해주세요. 착시나리는 4월 16일 주인공 유미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유미의 친구 나츠미, 켄지를 포함해 대학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이때 나츠미는 유미가 구멍을 들여다보는 걸 무서워한다고 말하며 켄지는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 술자리의 마지막 친구 요우코가 도착하였고 유미와 같은 학교였던 요우코는 후배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이후 화장실로 향한 요우코와 유미는 학교 후배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다이빙 중 친구들과 떨어져 익사했다는 묘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요우코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벨소리가 울리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요우코가 등록한 적이 없는 벨소리였고 전화를 확인한 요우코는 작싱아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죠. 부재중으로 찍힌 음성사서함에는 18일 오후 11시 4분이라는 미래의 날짜가 찍혀있었고 요우코 본인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메프테 키쳤다 라는 말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장난전화라고 가볍게 넘기며 술자리를 기념해 서로 번호를 교환하죠. 한편 히로시라는 남성은 여관실로 들어가 한 여성의 시신의 입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이후 들어온 경찰은 이 시신이 히로시의 여동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살해줍니다. 그렇게 18일 인간 아동 심리학 강의에 아동 학대에 대한 수업을 요우코와 함께 들은 유미는 그날 저녁 요우코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11시쯤 요우코와 전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도중 다리 철조망이 조금씩 끊기기 시작하더니 11시 4분의 순간 요우코는 아메프테 키쳤다 라는 전화 내용 그대로의 말과 함께 소리를 지으며 무언가에게 덮쳐진 뒤 다리 아래에 전철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지가 잘려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 요우코의 팔이 혼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을 끝으로 화면은 요우코의 장례식을 비추죠. 이 장례식에 참여한 후배들로부터 야빨이 아노 대화는 세다 라는 말을 들은 유미는 자세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후배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우코는 어떠한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요우코가 술자리에 오기 전 들른 장례식의 당사자인 익사한 후배 역시 요우코와 동일하게 자신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 전화에는 며칠 뒤 미래 시점의 부재중 메시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즉 이 전화는 죽기 직전의 상황을 예고하는 전화이며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랜덤한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옮겨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 뒤인 4월 21일 15시 28분 학교에서 켄지를 만난 유미는 후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켄지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켄지는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었다며 21일 15시 34분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여주죠. 켄지는 이를 믿지 않았으나 바로 직후 34분이 되자 방금 전화에서 들린 말을 그대로 하고는 도착하지 않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이상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게 발이 붙잡힌 켄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밑바닥으로 끌려가 사망하고 말죠. 이를 목격한 유미는 경찰서에서 저주에 대해 필사적으로 설명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유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유미는 나츠미를 집에 불러 함께 휴대전화를 끄고 잠에 들죠. 그런데 분명히 꺼졌을 터인 나츠미의 휴대전화에서 저주의 불길한 벨소리와 함께 4월 23일 22시 39분 나츠미에게 착시나리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나츠미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츠미의 뒤쪽에 귀신이 찍힌 사진이 도착했고 이를 알게 된 대학교 친구들은 나츠미의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번호를 지워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에 유미와 나츠미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폐기하고 귀가하는데 소문을 들은 방송국에서 나츠미를 찾아오고 촬영을 위해 억지로 넘겨준 휴대전화를 나츠미가 손에 쥐는 순간 다시 착시나리의 저주가 발동하고 맙니다. 방송국 관계자는 나츠미에게 재령으로 유명한 사람을 방송에 초대해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던 나츠미는 결국 방송국 사람들을 따라가죠. 이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히로시를 쫓아간 유미는 저주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전해 듣습니다. 히로시는 요우코가 추락하며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자신의 여동생과 같은 곳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체의 입에서
사탕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전화번호가 등록된 장소인 카가미 병원을 향하죠. 카가미 병원에서는 이 번호가 병원 부지를 옮기기 전에 비상연락처였지만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더 이상 추적할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천식 환자에게 네뷸라이저를 사용하는 간호사를 보고 켄지가 죽기 전에 들렸던 칙칙 소리가 네뷸라이저 소리였음을 떠올리죠. 이를 바탕으로 카가미 병원에서 사망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미즈누마 미미코라는 아이가 10살의 나이에 천식으로 사망했고, 히로시의 여동생의 전화번호부에서 미미코의 어머니 미즈누마 마리에의 전화번호가 발견됩니다. 또한 히로시의 여동생이 아동 상담센터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은 상담센터에서 미즈누마가의 정보를 찾기 시작하죠. 상담센터에 따르면 미즈누마가에는 어머니 마리에와 두 딸 미미코, 나나코가 있었고, 나나코가 매번 부상을 입고 병원에 왔기 때문에 상담센터는 이를 아동학대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마리에에게 남을 간호하면서 위로를 얻는 대리 미나오된 증후군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시하죠. 이들 중 마리에는 행방불명, 미미코는 사망한 상황이었기에 유미와 히로시는 유일한 생존자로 보이는 미미코의 여동생 나나코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다음날 나츠미의 사망 예정일이 되었고, 유미와 히로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 뒤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방송국에서는 나츠미의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방송에서 모든 영능력자는 저주를 풀지 못한 채 나츠미는 착시나리의 사진대로 묘인니 스레테테 아게르 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온몸이 꺾이며 머리가 분리되어 사망하고 말죠. 그리고 다음 착시나리의 저주는 유미의 휴대전화를 통해 울립니다. 이번에는 24일 19시 13분 유미의 목소리로 또시테 라는 말과 비명이 담긴 음성사서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한 유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데, 유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학대당했으며 문틈에 있던 구멍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할머니의 시신을 목격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미즈누마가를 방문한 이들은 마리에의 전화가 이미 정지되었다는 점과 나나코의 행방을 알아내죠. 이후 히로시는 혼자 나나코가 있던 고아원에 방문하고, 이곳에서 나나코가 사건 이후 말을 못하게 되었으며 저주의 벨소리로 들리던 음악이 나나코의 고민형에 녹음된 어린이 방송의 OST였음을 알아냅니다. 한편 유미는 카가미 병원에서 구 병원의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히로시에게 전하며, 이들은 저주의 근원을 찾기 위해 구 카가미 병원으로 향하죠. 그렇게 24일 18시 49분 구 카가미 병원에 도착한 유미는 내부에서 들리는 벨소리와 히로시의 흔적을 보고 히로시가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것은 히로시가 아니라 부서진 자신의 휴대전화와 귀신들이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히로시는 유미와 합류하고 두 사람은 병원 내부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항구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히로시는 이것이 미즈누마 마리에의 시체임을 알아보죠. 그 순간 마리에의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 유미를 덮치고, 히로시는 유미를 구하려 하지만 결계로 인해 유미만이 시체와 함께 남고 맙니다. 이때 유미는 학대당하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리에를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고, 이에 마리에는 다시 시체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유미는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기에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안심감과 함께 혼자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히로시는 나나코의 시설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나나코의 가방에 있던 비디오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됩니다. 나나코를 학대한 것은 어머니 마리에가 아니라 첫째 딸 미미코였습니다. 미미코는 고멘네 아메짜 아게르카라 유르시테 라며 나나코를 학대한 후 사탕을 주었으며, 이를 알게 된 마리에는 천식 증상이 나타난 미미코를 놔둔 채 나나코만 병원에 데려갔고, 방에 혼자 남겨진 미미코는 천식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죠. 그 순간 유미의 방에 있던 시계가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며 다시 19시 13분에 가까워집니다. 유미는 자신을 찾아온 히로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고 문 밖을 바라보는데, 그곳에는 미미코가 서 있었고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온 미미코는 유미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유미는 또시테 라는 말과 함께 비명을 지릅니다. 이후 히로시가 유미의 방을 찾아왔지만 유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유미가 죽지 않은 것에 안심한 히로시였지만, 이때 유미는 히로시의 복부를 칼로 찔렀고 거울에 비친 유미의 모습은 유미가 아닌 미미코였죠. 그렇게 유미가 묘인이 츠레테테 아게르 라는 말을 남기고 화면은 미미코를 구해주는 꿈을 꾸던 히로시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유미가 히로시에게 사탕을 물려주며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 착시나리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착시나리는 일본 공포영화에 자주 드러나는 엄청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뛰어난 연출과 스토리성입니다. 착시나리의 경우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사용해 어떤 사람이 더 잔인하게 죽는가와 같은 단순한 슬래셔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연출이나 스토리를 위한 복선까지 철저하게 짜인 뛰어난 영화이죠.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15세 영화임에도 표현 수위가 굉장히 적나라하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공포영화라고 하여도 그 연령 제한이 15세인 이상 그 표현을 어느 정도 정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착시나리는 이 데드씬 연출에 있어서의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몰입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우선 초반 히로시와 저주의 피해자인 여성의 시체를 비추는 영화실에서 이 시체에서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는 대담한 선택을 하였죠. 일반적인 15세 영화라면 모자이크로 가리든지 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만 시체의 천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화는 굳이 중요한 부위가 보이는 곳까지 천을 내리고 모자이크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니 그냥 야한 걸로 어그로 끌어보려는 것이나 그 시절 수위가 저걸로 괜찮았던가
아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착신아리가 이런 시체를 그냥 보여주는 부분이 몰입감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체는 이후 경찰이 와서 시체가 단순 사고사가 아닌 사건이 있음을 파악했다는 말과, 히로시가 여동생처럼 착신아리로 인해 사망한 시체에서 사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체를 뒤지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시체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야 연출상 자연스럽습니다. 영화는 이런 상황에서 시체의 특정 부분이 모자이크 되어 있으면 히로시의 감정선을 해치고 공포라는 것에 집중하는 관객 입장에서 이가 어색하게 느껴질 부분까지 고려하여 그냥 송출한 것으로 판단되죠. 이는 다른 부분의 수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착신아리는 15세 영화임에도 그 폭력성이나 고어적인 연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잘린 손이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연출과 몸이 꺾이는 나츠미이죠. 이 두 연출은 모두 상당히 잔인한 방식으로 연출되는데, 흔히 폭력성으로 규정되는 팔다리가 잘리는 장면이나 출혈이 크게 등장하진 않지만 뜯겨나간 팔에 손상된 부분이나 목과 머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연출 자체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을 뿐 충분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표현의 수위가 높은 이유가 저주로 인해 죽어나간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줘서 생기는 몰입감 상승과 점프스퀘어 없이 공포를 연출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죠. 일반적인 공포영화의 경우 갑자기 살인마가 등장한다거나 귀신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등 흔히 갑툭튀라고 불리는 점프스퀘어를 활용하여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신아리의 경우 공포 장면으로 사용되는 등장인물들의 죽음이 시간적으로 예측되어 있고, 그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하는 대사나 장면을 미리 보여주기에 이 다음에 무서운 게 나오나 보다 라고 예상이 되어서 점프스퀘어가 효과적이지 못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점프스퀘어가 그나마 등장하는 구간은 카가미 병원에서의 장면들 정도로, 불규칙적으로 등장한 미즈노마가의 귀신도 찬장을 열며 천천히 등장하거나, 유미의 집을 찾아온 미미코도 충분히 수상하게 히로시의 목소리로 유미 다이조부카 라는 말만 반복한 후에 누가 봐도 수상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점프스퀘어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눈에 띄죠. 이는 당시를 포함해 일본 공포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가, 대박을 쳤던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나 할로윈, 13일의 금요일로 대표되는 서양의 살인마 슬래셔물 특유의 스토리는 나 몰라라 편의주의적으로 던져놓고 그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를 따지던 고어함을 강조하던 부분과, 점프스퀘어를 밀고 가던 공포 방식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활용하여 그 스토리성을 강화한 덕분에 단순한 무서워하기 위한 영상이 아닌 하나의 영화로 공포의 연출이 자기적이지 않고 스토리상 납득이 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착신아리는 이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작품으로 점프스퀘어를 줄여서 관객의 스트레스를 줄임과 동시에 적나라한 연출로 공포감을 올리고 이를 뛰어난 스토리를 이어가는 전형적인 좋은 일본 공포영화로 보이죠. 이런 착신아리의 공포 연출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토리로, 착신아리는 후반부 엔딩쯤을 제외하고는 그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단순히 저주의 전화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어도 공포영화라는 태그에서는 이해가 갔을 텐데, 착신아리는 초반부터 여러가지 복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잘 이어가죠. 처음 유미가 구멍을 들여다보는데 트라우마가 있다는 데에서 시작해, 이가 유미가 어릴 때 학대를 당했다는 복선으로 작용해 마리에를 쓰러뜨리거나, 켄지가 죽을 때는 네뷸라이저 소리가 저주의 행방이 묘연해진 타이밍에 도움이 되거나, 착신아리의 벨소리가 미미코의 동생 나나코의 고민형에서 흘러나와서 스토리의 연결성을 만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복선과 그 회수까지 스토리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중 가장 뛰어난 것이 가짜 복선과 서술 트릭으로, 영화는 중반부까지 미미코와 나나코의 어머니 마리에가 둘을 학대하였고, 이 마리에가 저주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밝혀지는 크나큰 반전은, 저주의 근원은 미미코로 나나코를 학대하던 건 미미코였고, 마리에가 나나코를 구하는 과정에서 천식발작이 난 미미코는 사망하고 말았다는 반전이 존재하였죠. 처음 인간 아동 심리학 수업을 듣는 유미를 통해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상황을 관객의 머리에 심어놓고, 이후 상담센터 직원의 입을 빌려 마리에가 도도모 이아스 이 하하오야 토시테 주목크 사레다가르 나이리 미운하우센 쇼코군 이라는 의식과 함께 학대받은 아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선택적 항구증을 나나코에게 부여하여 주인공 유미와 히로시를 포함한 관객들까지 마리에가 범인이라는 착각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 관객을 혼동시키는 복선을 사용한 서술 트릭이 작용해 후반부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도 성공하였죠. 대표적인 중의적인 복선인 묘인니 츠레테테 아게르라는 멘트는 앞에 아동학대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마리에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미미코와 나나코를 병원에 데려갈 때 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건 미미코가 동생을 학대하고 난 이후 한 말이었다는 반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때 마리에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진 관객들이 잊고 있던 사탕이라는 복선을 사용해 저주를 거는 사람이 마리에가 아닌 미미코였다는 설득력까지 더하였죠. 착신아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복선과 그 회수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뜬구름 잡는 느낌의 착신아리라는 저주의 설득력을 더하고, 죽는 타이밍과 방법이 알려져 있는 소재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데 성공한 공포 영화로서는 충분히 좋은 접근을 시도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착신아리가 좋은 공포영화가 아닌 좋은 접근을 시도한 데에 그친 이유는 이 영화 또한 공포영화 특유의 편의주의적인 전개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착신아리는 영화 러닝타임 1시간 50분 중 1시간 35분쯤에 해당하는 저주의 정체가 미미코였다는 사실을 끝으로 영화의 장점이었던 스토리를 말아먹는데 바로 지금까지 잘 지켜온 저주의 규칙 파괴와 뜬금없는 엔딩으로 영화가 끝나기 때문이죠. 솔직히 어느 정도 이럴 낌새가 보인 것이 착신아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복선을 잘 사용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는 편의주의적인 전개나 설정 구멍이 몇 개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래 공포영화라는 장르가 등장인물들이 어느 정도 멍청한 선택을 해야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런 멍청한 선택은 관객 대부분이 납득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건데 공포영화 처음 봄?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가지 말라는 곳을 가거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스토리를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멍청한 짓을 하는 건 공포영화의 국룰이죠. 그런데 착신아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스토리와 복선을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서술 트릭이나 가짜 복선까지 활용하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공포영화 특유의 멍청한 선택과 같은 부분은 자신의 장점을 없애버리는 크나큰 단점으로 고려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이런 편의주의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이 유미가 저주를 막는 방식입니다. 영화 초반부 유미는 요우코의 장례식에서 후배들에게 저주가 퍼지는 방식을 전해들었고 이가 옳다는 듯이 바로 다음 저주 대상인 켄지의 전화번호부에 나츠미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서 켄지가 죽은 이후 이 켄지와 연락처를 교환했던 나츠미가 다음 저주 대상이 되었죠. 그러면 합리적인 유미의 입장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타겟이 된다고 하여도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츠미의 모든 연락처를 지우는 게 자연스러운 해결책입니다. 나츠미에게 착신아리의 저주가 도착하기 전에 유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며 착신이 불가능하기에 저주가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까지 내놓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나츠미가 학교에 등교한 후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나츠미에게 자신의 번호를 지워달라는 합리적인 요청에는 유미가 이들을 막으면서 마치 저주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죠. 또한 이때 왜 나츠미의 전화번호부에서 모든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았는지도 납득이 안됩니다. 여기서 애초에 영화에서 저주가 어떻게 퍼지는지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논리임?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중 유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단순하게 전원을 끈다, 휴대전화를 해지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경우는 착신을 막으려는 궁리를 하였고 이가 모두 먹히지 않은 것은 이 방법들을 시험해본 이후에 착신아리의 저주가 도착했기에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이 영화의 장점이 스토리성이 강하다는 부분의 연장으로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유미의 대처가 모두 이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데 딱 더 이상 저주가 퍼지는 걸 막아보려는 시도가 가능했는데 왜 이를 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미가 대처를 거부하거나 묘하게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이는 설정 오류이거나 여기까지 제작사 측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친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친구 걱정이 먼저지 안 죽게 막으면 저주가 끝나는 거 똑같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유미가 목격한 저주에 당한 인물은 요우코, 켄지, 나츠미 3명으로 이 중에 요우코에서 켄지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저주가 실존하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켄지에서 나츠미로 넘어갈 때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츠미에서 다음으로 저주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저주가 도착하게 되었고 저주의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두 카가미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려 했다고 이어간다면 혼자서라도 굳이 병원에 들어간다는 후반부 얼렁뚱땅 설정도 해결이 가능했죠. 이외에도 카운슬링 쪽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따져야 하는 설정 오류가 미미코와 마리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쉽게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시체 조사에서 시기적으로 미미코의 사망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사이라고 보이는데 심리상담센터 직원들은 이런 미미코나 나나코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미와 히로시에게 이들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죠.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는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전개로 원래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이력을 클라이언트 혹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설령 그게 사망자라도 관련 정보는 비밀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살 방지라든지 하는 중요 사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를 해야 하는 카운셀링의 가장 기본적인 비밀 유지 관련 부분을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죠. 여기서도 그건 히로시의 여동생이 카운셀링하는 상담소에서 일해서란 설정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안됩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경찰에서 영장이 나오거나 정식으로 필요하다는 공문서가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불가능하기에 이걸 너무 대충 넘어간다는 영화의 편의주의적 설정에서 제 몰입감을 한번 깨지기도 하였죠. 이런 편의주의적 전개에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엔딩으로 후반부 편의주의적으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착신아리 규칙을 다 부수는 것뿐만이 아니라 뜬금없는 엔딩으로 영화를 얼렁뚱땅 끝내고 맙니다. 원래 공포영화 하면 그 엔딩이 굉장히 애매하게 끝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공포영화 자체가 애초에 공포를 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희생한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를 즐기기 위해 머리를 비우고 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착신아리는 이런 단순한 공포영화에서 발전하여 초중반까지 스토리성이 굉장히 탄탄했음에도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이런 공포영화 특유의 스토리성이 없다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영화는 착신아리라는 규칙을 중반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이 규칙을
규칙을 어떻게 깨부수냐를 스토리의 메인으로 잡았죠. 여기서 확실한 착시나리의 규칙은 세 가지로, 하나, 자신의 번호로 미래로부터 전화, 메시지, 사진이 보내져 오고 이는 죽음에 대한 예고이다. 둘, 이 시간이 되면 대상자는 착시나리의 저주대로 사망하고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셋, 저주가 퍼지는 방식은 대상자가 사망한 후 두 카가미 병원의 응급번호로 전화를 걸고 이후 전화번호부에 있는 다른 이에게 저주가 옮겨간다. 이 규칙에 따라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저주를 받은 유미는 4월 24일 19시 13분이 사망시간으로 알려지고 이때 노시대라는 말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착시나리의 음성사서함이 남아있었죠. 이 시간 가까이 되어서 구 카가미 병원에서 저주의 근원으로 보이는 마리에의 시체를 유미가 안아주면서 마리에를 쓰러뜨린다는 연출로 유미에게 도착한 착시나리의 1법칙이 깨지면서 저주가 끝난 것처럼 연출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23시가 좀 지난 시간에 유미의 집에 있는 시계가 거꾸로 가며 유미의 집에 나타난 미미코가 유미를 덮치며 노시대라는 말과 비명이 나오죠. 심지어 여기서 유미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 미미코가 유미에게 빙의한 것으로 등장하며 다음 2번, 3번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집에 도착한 히로시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작품 내에서 그렇게 강조한 저주의 규칙을 모두 깨버리는 이 연출은 편의주의적으로 혹은 엔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급조한 것처럼 보이기 충분하죠. 게다가 이런 저주의 규칙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보여준 엔딩은 칼에 찔린 히로시가 갑자기 과거의 천식으로 죽어가는 미미코를 네뷸라이저를 사용해 구해주고 병원에서 깨어나며 그곳에서 칼을 몰래 들고 있는 유미에게 키스로 사탕을 받고 하늘을 비춘다는 진짜 난약이 그지없는 엔딩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가짜 복선과 중의적인 표현을 잘 활용해놓고 엔딩에 와서는 이런 트릭과 스토리가 귀찮아졌는지 갑자기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뭔가 몽환적이고 추상적으로 너가 알아서 해석해 하고 던지는 게 너무 무책임하죠. 아니 팔은 벌려놨고 수습은 안 되고 10분 안에 엔딩을 만들어야 하니까 미미코가 범인이다 이후로 쪽대본으로 만든 것인지 갑자기 그전까지 있던 치밀한 연출과 복선을 보여준 스토리성은 그대로 던지고 끝내는데 이게 맞습니까? 차라리 히로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진 유미의 모습을 보고 이때 히로시의 휴대전화에서 착시나리의 저주가 이어지며 이와 동시에 형사가 일전 히로시가 읽었던 마리의 일기에 적힌 미미코의 진료 시간을 확인하여これ 被害者たちの死亡日時と時間が正確に一致している4月24日病院の到着が19時13分だったが診療始まりが23時20分で遅れた? 라는 말과 함께 히로시에게 도착한 휴대전화 메시지에 그 시간대가 오후 10시와 같은 과거로 표시되었다면 사실 착시나리 규칙에 있던 사망 시간이 가짜였다는 복선 회수를 통해 이 착시나리 규칙을 지키며 엔딩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그냥 마지막에 진료 시간이라고 끼워 맞추기 하네. 그럼 규칙이 다 틀렸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수습할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 특유의 스토리성과 여러 복선들을 장점으로 꼽은 만큼 끝까지 이런 스탠스를 유지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마리에의 일기가 등장하는 구간이 있었기에 이를 하나의 복선으로 활용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줄 알았던 착시나리의 규칙이 모두 가짜로 착시나리라는 저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게 아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저주라는 개념에 맞는 반전으로도 가능했다고 보고 있죠. 이런 급조된 설정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영화의 장점을 유지했어야지 이런 설정 파괴와 추상적인 엔딩을 통해 장점을 퇴색시켜서 너무나도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추억의 영화 착시나리는 일본 공포영화 특유의 강한 스토리성을 기반으로 점프스퀘어가 잘 먹히기 어려운 소재를 다양한 공포 연출과 뛰어난 복선 및 그 회수로 보완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막바지에 영화가 스스로 정한 저주의 규칙을 모두 무시하는 급전개에 더해 땡구른 자는 듯한 추상적이고 이상한 엔딩을 통해 기존까지의 치밀하게 짜인 스토리와 연출을 말아먹는 실수를 하고 말았죠. 이로 인해 소재는 좋았고 중반까지는 좋은 스토리를 보여줬으나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쉬운 부분이 컸기에 제가 이런 추억의 영화 착시나리에게 주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3개입니다. 여러분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